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원래 많이 갖고 있었던 고래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뭐 월가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초부터 계속 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주식 시장도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량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어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거시경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 혹은 뭐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완화 같은 연준이 작심하고 돈을 빨아들이거나 또 돈을 푸는 이런 유동성 이벤트에 굉장히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는 거의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은 AI 주식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소수의 그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 기업들의 주식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얼마 없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부양하려다 보니까 소수의 될성 부른 주식으로만 돈이 몰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소외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 가이드 포 영월드 시작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을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달 사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점인 10만 달러까지 밑돌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그냥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지.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서 풍선 같은데 바람을 막 넣다 보면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큰 하락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됐냐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원래 많이 갖고 있었던 고래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매도량이 엄청 많았었는데 비교적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된 뭐 월가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초부터 계속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좀 맞춰주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주식 시장도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량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도가 갑자기 압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정도 전부터 좀 크게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재개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초류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대중국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 뉴스가 나왔던 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내리면서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몰려 있었던 돈이 약 190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19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수십조 원인데, 네, 포지션이 이제 일거에 청산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이 섹터에서 그동안 조금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작용해왔던 그 매수압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들은 팔고 올 초까지는 월가 기관들이 사줬는데 더 사줄 여력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다. 지금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래들은 다시 안 삽니까? 뭐 아주 이걸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팔고 있는 고래들 있잖아요. 대략 한 10만 달러 선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말 올해 초 이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 고래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라인에서 샀냐면 대략 15,000달러, 뭐 2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 고래들은 10만 달러에 팔아도 적어도 4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시 살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살 텐데, 어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올지는 지금 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기관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시중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거시경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 혹은 뭐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이런 금리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준이 최근에 이제 10월 FOMC에서
12월 1일자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적 긴축이라든지 양적 완화 같은 연준이 작심하고 돈을 빨아들이거나 또 돈을 푸는 이런 유동성 이벤트에 굉장히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조정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섹터 안에서 설명할 때는 매수 매도의 이 압력 차가 한 번에 딱 틀어지면서 지금 매도압이 커져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리 지금 유동성이 위축되는 시기예요. 원래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12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10월 말에 나왔고, 그 이후부터 사실 조정이 좀 시작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교차하면서 그 교차점에 마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위험 자산 대비해서 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4년마다 상승과 하락장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사이클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약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반감기 사이클은 과거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반감기의 특징이 비트코인 채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라는 거는 새로 생기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발행 이벤트이기도 해요. 주식이 발행이 늘어나면 주가는 내려가잖아요. 똑같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반감기가 뭐냐면 원래는 하루에 가령 900개씩 비트코인이 많아지던 게 450개씩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발행이 줄어드는 효과죠. 그래서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이 이제 경향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사이클로 상승과 하락과 재상승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보통 그걸 4년 사이클이라 불러요. 비트코인 반감기 혹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은 사실은 지금은 그다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감기에 이 줄어드는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감기가 뭐 하루에 3,600개 캐던 게 1,800개가 캐지고, 또 4년 있다가 900개 캐지고, 또 4년 있다가 450개가 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이제 450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반감기가 지났을 때 줄어드는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4년 사이클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침 4년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이번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년 사이클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보통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에 쌓여있는 서사인 거죠. 4년마다 큰 하락이 온다는 것이. 그걸 믿고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또 행위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봐야 돼요. 역시 이제 수급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하루에 비트코인이 450개씩 채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225개씩 채굴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대략 한 이제 앞으로 3년 후? 그럼 그때 가면 미치는 영향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겠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에. 도미넌스 자체도 경향적으로 많이 감소를 한 상태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미국의 뭐 월가의 금융사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 업계에 없었던 플레이어들이 신규로 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 서로 상쇄된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취임을 하고 계속해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니어스법까지 일단은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그 기조는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상의 호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정책상의 호재는 사실 업계에서는 좀 약간 원초적인 호재를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자산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전략 자산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사지 않을까? 국가에서? 그럼 이제 국가에서 뭘 살 때는 그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산다 하면 미국이 전략 자산이면 우리도 좀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세계 각국이 조금씩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거 이외에 뭐 가상자산 관련 법제라든지 법적인 어떤 명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좀 명확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규제였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이라는 신종 이 금융 자산이 기존의 금융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비트코인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했죠. 별로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책에 지금은 엄청 큰 기대는 안 한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안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기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게 되게 즉자적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게 사주면 비트코인 가격 오르겠네? 좋아. 약간 이런 정도. 근데 업계에 있는 분들은 하생되는 효과들을 좀 산업단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만 잘 돼도 아마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를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도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시기 자체가 애매한 시기예요.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20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미국 시장에 발생한 유동성 위축 상태를 좀 풀어줘야 돼요. 요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역시 연준에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보통은 이제 2019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연준이 이제 QE라고 해서 양적 완화인데 약간 작은 규모로 했었습니다. 한 달에 60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그런 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12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려줄 거냐.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자산들도 다 살아날 겁니다. 최악은 둘 다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게 되면 약간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비트코인이 올해는 거의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지금 상관관계가 한 0.8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 최근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스닥이 오를 때는 제대로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내릴 때는 찰떡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 상관관계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약간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숫자 자체가. 근데 지금 현상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은 AI 주식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소수의 그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 기업들의 주식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긴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유동성이 얼마 없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부양하려다 보니까 소수의 될성 부른 주식으로만 돈이 몰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자체 풀이 커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죠. 그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격이 조금 저는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은 상승보다는 어디까지 조정이 되려나 이런 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이날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된다고 보십니까? 팔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기에는 뭔가 좀 모든 투자자들마다 그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딱히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다? 코인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에 막 10만 달러 육박하는 거를 뭉탱이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이제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산은 10이에요. 그럼 10 중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실까요? 보통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요. 한 5%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100 중에 5 정도를 많이 하고요.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들은 좀 부자들이 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지 않을까? 시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을 5%만 하고 이게 투자금이 작으면
채권 투자가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로서 좀 공격적인 편이십니까? 저는 공격적이진 않은데 저는 90% 이상이 코인이에요. 근데 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포지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직접 들고 있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본적인 자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미국 상장사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렇게 비트코인 많이 사모으는 미국 상장사를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접근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좀 위험한 접근이죠.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되게 거칠게 축약을 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앱을 다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난 주식은 잘하는데 코인은 모르겠네? 주식은 없나? 코인 할 수 있는 주식은? 이제 스트래티지 주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간접 투자 효과를 내는 이제 주식 상품인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비트마인이라는 주식도 그렇고 다 코인의 간접 투자 효과를 내는 상품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간접 투자는 항상 비용을 냅니다. ETF도 운용 수수료를 내잖아요.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도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어 이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스트래티지를 살 거면 비트코인을 사시고 비트마인을 살 거면 이더리움을 사시고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죠. 최근 들어서 이 기업들의 상태가 다 같이 안 좋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들고 있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이렇게 견줘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MNAV라는 지표인데 보통 이제 MNAV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표가 대부분 1 밑으로 지금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걸로 간접 투자를 하는 효과가 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테더랑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이미 비자랑 마스터카드 거래량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돈이 많아지면 그 섹터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 섹터 한정으로 하더라도 유동성이 커지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암호화폐 매수 매도, 암호화폐 파생 상품 증거금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래서 이 섹터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코인 사고 파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고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2028년 기준으로 한 2조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6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경제 자체가 굉장히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경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경제 형태에서 기존 경제에서 있었던 역할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가령 지금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우리가 담보로 잡을 때 제일 흔하게 쓰이는 자산이 국채, 미국 국채든 한국 국채든 뭐 이런 국채랑 민간에서는 부동산 담보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디지털 자산에서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담보는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이제 담보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 주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가격 조정이 많이 왔던데 이더리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이 코인 관련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 많이 떨어졌냐면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전쟁 국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1,400달러 정도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비트마인류의 DAT 기업들이
이더리움 DAT 기업들이 5월부터 집중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8월, 9월에 거의 3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근데 요 상승을 주도했었던 DAT 기업들이 요즘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정이 안 좋아요. 매우 안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그 요청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압력을.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사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살 돈이 있나요? 갖고 있는 이더리움 팔아야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DAT 기업들이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미 갖고 있는 이더리움 중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도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그럼 당연히 유동성 긴축과 금리 인하 관련된 것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DAT 기업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크게 상승할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게 선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뭔가 반전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거의 5,000달러 가까이 갔던 게 지금 3,000달러가 깨진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사도 되는 가격인가? 약간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사인이 안 난 거죠. 유동성이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만 나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 쪽에는 고래는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고래들은? 그러니까 고래가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연초부터 팔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비트코인이랑 움직임이 같은 기간도 있고 좀 어긋나는 기간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암호화폐 가격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좀 뭐랑 연동되는 경향이 있나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가장 좀 연관성이 깊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 날이 있거든요.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버틴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나스닥을 보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약간 지표가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코인의 가치가 달러 같은 그렇죠. 한 개가 네, 1달러. 화폐 가치와 1대1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테더랑 서클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거는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지션이 없는 거죠. 매수 포지션이 없는 상태일 때 보통은 한국 거래소에서는 제가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사잖아요. 이걸 팔면 다시 원화가 생기겠죠. 근데 원화 가치도 그날 환율에 따라서 좀 변동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요거를 거래소라든지 어느 곳에다가 맡길 수가 있어요. 은행이 예치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이제 또 이자를 줍니다. 그 거래소에서. 근데 보통 이자가 뭐 그때그때 다른데 많이 주는 시기에는 30%도 주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거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때 또 원화에서 USDT로 환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쨌든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1호가 발행이 됐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화 하겠다고 이번 주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한국이 제도적으로 빠르게 조금 갖춰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실까요? 일본이 금융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일본이 지금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었을 때 일본에 많은 영향이 끼쳐질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민감한 속도로 반응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한국이 꼭 저 속도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한국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도입할까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이 금융, 생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대처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주 거래은행 어디시죠?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이제 사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파이라고 하는 은행인데 지점도 없고 행원도 없어요. 돈을 넣으면 그걸 상품이랑 교환해주는 프로토콜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은행은 이게 유명하니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듣보잡 디파이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뭘로 유인을 하냐면 엄청난 고이율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생태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 이자 저거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범람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리터리시, 이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잡고 가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사업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면 제일 얘기하는 게 규모예요.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담보로 들어가게 되는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 발행사가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 데가 없는데 코인을 많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찍게 되면 무조건 관련 섹터인 디파이가 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소비자 보호 부분을 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간략하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인 하면은 이제 변동성의 대명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수익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거래소 가서 코인 사는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고 야, 이런 코인이 있는데 기가 막히대. 이른바 잡코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많은 피해 사례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투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실제로는 못 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 초보자는 그냥 거래소 가서 비트코인 매매만 해도 된다. 사기 피해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지인이 추천하는 코인,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는 코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 2등.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저는 보지 말라 하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무지성 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코인에서 이득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